재판장님, 저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죽자마자 보험금과 아파트부터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며느리 서영을 향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석 달. 서영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양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우리 아들의 목숨값이야.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하지만 시부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던 5년 동안 치료비와 생활비를 누가 감당했는지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신우이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죽은 뒤에도 올케는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한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주소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는 평생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서영의 패소를 예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낡은 휴대전화 하나를 재판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장님,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녹음입니다. 잠시 후 법정에 흘러나온 남편의 목소리.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가족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실제 판결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오늘의 법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장례가 끝나자 날아온 소송장.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정확히 87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서영은 아침부터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아직도 정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입었던 회색 점퍼, 항암 치료를 받으며 헐렁해진 바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낡은 운동화까지. 서영은 회색 점퍼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거기서는 안 아프지?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서영은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서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법원에서 왔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순간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투에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부양료 청구 심판. 청구인은 시아버지 박태식과 시어머니 최복래. 상대방은 며느리 한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과거 부양료 600만 원과 향후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매월 2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영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1층 102호에 시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남편은 3층 302호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건물이었지만 밥도 따로 먹었고 공과금도 따로 냈으며 현관문 열쇠조차 서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들이 생존할 당시부터 상대방과 한 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해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과 아파트를 독차지한 채 고령의 시부모를 외면하고 있다. 서영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외면했다고? 그 한마디가 빈집 안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처음 쓰러진 것은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던 정호는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웃었지만 몇 분 뒤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고 정호가 운영하던 작은 정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병원비는 매달 쌓였습니다. 서영은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받아다가 반찬 가게에 납품하고 오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그때마다 서영은 일부러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만 다시 걸으면 돼.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하지만 정호는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장 기능까지 나빠졌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영이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 병원비가 조금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니? 늙은이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보험이라도 깨봐. 시어머니 복례도 혀를 찼습니다. 마누라가 돼서 남편 병원비도 못 대니? 우리 아들이 멀쩡할 때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썼어?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호가 멀쩡할 때 벌어온 돈은 대부분 이 아파트를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서영 역시 결혼 전 모아둔 돈과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모두 보탰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는 그 아파트가 온전히 자기 아들의 돈으로 마련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박미정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오빠의 안부보다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케 오빠 생명보험 들었다면서? 생명보험이 아니라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하나 있어. 그런데 그걸 왜 물어? 엄마가 그러는데 보험금 수익자가 올케로 돼 있다며?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내 오빠 아직 살아있어. 누가 뭐래? 만약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부모님도 오빠 키운 몫이 있잖아.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보험금은 부모님하고 나눠야지. 그날 서영은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 하려면 병실에서 나가. 미정은 입술을 비틀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자는 건데 왜 화를 내? 오빠 돈이 전부 올케 돈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정호는 병상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못 본 척 이불만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정호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입원은 6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오래 유지해온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2번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 왔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사진을 찍으러 올 때만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오빠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오빠 꼭 이겨내자. 가족이 곁에 있어. 하지만 사진을 찍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주차비가 많이 나온다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정호가 손가락을 움직여 서영을 불렀습니다. 여보. 응, 나 여기 있어. 집에 내 옛날 전화기. 전화기? 책상 아래 주황색 서랍. 정호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하고 미정이가 보험금 이야기하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복례와 시누이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서영을 밀어내듯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호야, 엄마 왔다. 엄마 알아보겠니?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남편이 말한 옛날 전화기가 무엇인지 물어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정호는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복례는 영정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부모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서영도 시어머니의 슬픔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 기간 내내 시부모를 먼저 챙겼습니다. 부의금도 시아버지에게 맡겼고 장례 비용 역시 서영이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발인을 마친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례와 태식 미정이 서영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영정 사진도 아직 치우지 못한 거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이 헛기침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니? 서영은 잘못 들었나 싶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 이야기를 꼭 하셔야겠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뒤처리를 해야지. 보험금도 상속재산 아니냐?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병원비 대출부터 갚아야 해요. 신우이 미정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잖아. 왜 대답을 못해? 1억 2천 정도라고 들었어. 복래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닦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절반은 우리한테 줘야지. 어머니, 내가 정호를 낳았어. 먹이고 입혀서 키웠어. 내가 정호하고 산 건 고작 20몇 년이지만 나는 55해를 내 아들로 품고 살았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대출을 갚아도 모자라요. 정호 씨 병원비로만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미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비 하는데 영수증은 있어? 그 말에 서영의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내 오빠 병원에 몇 번이나 왔다고 그런 말을 해? 올케가 아무도 못 오게 했잖아. 내가 못 오게 했다고? 엄마한테도 그랬다며. 병원에 와봐야 도움 안 된다고. 미정아. 서영의 고함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정 속 정호만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장례 끝난 날까지 돈 이야기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시아버지 태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게 말할 때 부모 몫을 내놓거라. 드릴 돈 없습니다. 그래? 태식은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서영은 그 말이 화가 나서 던진 협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정말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장례가 끝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다음 날 신우이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 서서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동네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합의해. 합의? 아파트를 팔아서 1억 5천만 원만 들여. 그러면 매달 생활비 달라는 소송은 취하하겠대. 서영은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1억 5천만 원만? 보험금도 받았고 아파트도 받았잖아. 오빠 죽어서 제일 이득 본 사람이 누군데? 그 순간 서영의 손이 미정의 뺨으로 올라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주먹을 꼭 쥔 채 참았습니다. 내 오빠가 죽었어. 그런데 내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미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버린 며느리로 소문나기 싫으면 알아서 해. 엄마가 경로당에서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알지? 미정이 돌아간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서영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보험금 받아놓고 시부모 밥 한 끼 안 사준다더라. 시아버지가 약값이 없어서 쩔쩔맨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서영 씨 아무리 그래도 같은 건물에 사는 시부모님인데 좀 돌봐드리지 그랬어요? 서영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윤재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61살의 윤 변호사는 소장을 천천히 읽은 뒤 안경을 벗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는 법적 관계가 다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제가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나요?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 자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사망한 뒤에는 시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희는 같은 건물에만 살았어요. 집도 다르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생계를 함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영이 시어머니에게 과일 상자를 건네는 모습, 시아버지를 병원에 태워다 주는 모습, 명절에 시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언제? 서영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가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재판부에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과금, 생활비, 식비,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남편의 방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금, 아파트, 부양료, 사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영의 눈에 책상 아래쪽에 작은 주황색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죽기 사흘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내 옛날 전화기 책상 아래 주황색 서랍.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자동차 열쇠, 영수증 봉투 밑에 검은색 휴대전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한참 뒤 화면이 켜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17개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파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영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서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남편 정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남편의 다음 말에 서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와 미정이는 보험금이 자기들 돈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어. 잠시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니야. 서영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돈은 전부.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검게 변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돈이 없다던 시부모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2장.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서영은 꺼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번개 모양이 나타났지만 전원은 좀처럼 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전화기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니야.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시아버지는 평생 버스회사 정비기사로 일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검소하게 살았고 밀양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작은 과수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쓰러진 뒤 도움을 청할 때마다 시부모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약값이 없어. 노인들한테 돈 달라는 자식이 어디 있니? 서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는 손을 벌리지 않았고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가 방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니야. 거친 숨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내가 처음 쓰러지기 2달 전에 아버지가 밀양 과수원을 팔았어. 4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 3억 원을 미정이에게 줬어. 서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미정이가 카페가 있는 상가를 사겠다고 했거든. 아버지는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 나중에 알게 돼서 수술비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서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첫 수술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전까지 보증금과 밀린 치료비 2,800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서영의 통장에는 4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서영은 친정 언니에게 1천만 원을 빌리고 적금을 해지하고 카드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 결혼 반지와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금목걸이까지 팔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다. 그런데 그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녹음 속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모님 원망할까봐 겁이 났어. 나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와 미정이가 보험 이야기를 시작한 뒤부터 생각이 달라졌어. 정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기침 소리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주황색 서랍 안쪽을 뜯어보면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과수원 매매 계약서 사본하고 송금 내역을 넣어뒀어. 서영은 곧바로 서랍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밑에 깔린 주황색 종이를 걷어내자 얇은 갈색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과수원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정확히 4억 2천만 원. 매도인은 시아버지 박태식이었습니다. 계약일은 정호가 처음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과수원 잔금이 들어온 다음 날 시아버지 계좌에서 신우이 박미정의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돼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옆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카페 상가 구입비. 부모님 증여.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 그동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혀를 차던 모습. 신우이가 오빠의 보험금을 계산하던 모습. 서영이 야간 설거지를 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어도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했던 일까지. 서영은 밤새 남편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17개의 파일 중 가족과 관련된 녹음은 모두 6개였습니다. 한 파일에서는 시아버지와 정호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빌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나오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미정이한테 준 돈은 이미 건물에 들어갔어. 그러면 남은 돈에서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수술비입니다. 내 마누라가 돈 번다며?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또 다른 녹음에서는 신우이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한테 과수원 돈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건 내가 받은 유산이야.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무슨 유산이야?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 미리 받은 거지. 오빠는 아파트 살 때 1억 원 받았잖아. 그 돈이 어떻게 아버지 돈이야? 그 순간 녹음이 끊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아버지 돈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과 정호가 지금의 아파트를 산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정호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했고 서영이 친정에서 받은 돈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1억 원을 보탰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자료를 들고 윤재민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은 뒤 과수원 매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남편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남기셨네요. 이 정도면 소송은 끝난 것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부양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메모지에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식, 시어머니 최복래, 신우이 박미정. 부양료를 받으려면 시부모님에게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수원 매각 대금은 5년 전 돈이니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딸에게 3억 원이나 줘놓고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친딸인 박미정 씨가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미정이는 카페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가리켰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시아버지가 줬다는 1억 원입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줄도 몰랐어요. 상대방은 그 돈을 근거로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준 돈이었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편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돈의 성격부터 찾아봐야겠습니다. 윤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첫 심리기일이 다음 주입니다. 과수원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금 더 검토하죠. 왜 바로 내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모두 알게 되면 다른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증거를 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첫 심리기일 날, 서영은 법원 입구에서 시부모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복례는 평소 입지 않던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멀쩡하게 장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을 발견한 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어. 쓰러지면 안 돼. 복례는 서영을 힐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자 복례는 곧바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시부모 측 대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하나뿐인 아들이 사망한 뒤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상대방은 거액의 보험금과 아들 명의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시부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청구인들의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두 분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월 68만 원가량입니다. 반면 병원비와 생활비로 매월 18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유한 재산은 없습니까? 현재 거주하는 백이호는 딸 박미정 씨 명의입니다. 청구인들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부모가 살고 있는 백이호까지 시누이 명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청구인 박태식 씨는 5년 전 밀양 소재 과수원을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시부모 측 대리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매도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송금 내역을 들어 보였습니다. 매매 대금 중 3억 원이 딸 박미정 씨에게 송금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돈은 건물을 산 게 아니라 사업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지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페가 들어있는 상가를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었지만 장사가 망해서 처분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처분 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정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빚 갚는데 다 썼습니다. 윤 변호사는 미정의 답변을 메모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 측 대리인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청구인들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가 제출한 것은 여러 장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정호가 아버지 태식에게 매달 70만 원씩 보낸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송금이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매월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사실상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가 매달 부모에게 돈을 보낸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복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기 전까지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생활비를 줬습니다. 며느리도 장례식장에서 그랬어요. 아들 대신 자기가 평생 모시겠다고요.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가 내 손 잡고 그랬잖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매달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판사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시부모 측 대리인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영도 아는 자료였습니다. 12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작성된 매매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 시아버지 박태식의 계좌에서 남편 정호의 계좌로 정확히 1억 원이 송금돼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들 부부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 돈입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부모 측 대리인이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시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입주한 사실을 부인합니까? 저는 그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부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아내는 몰랐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망인과 상대방은 청구인들의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자마자 부모와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돈을 받고도 시부모를 버린 며느리. 순식간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심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서영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부모님께 매달 70만 원을 보낸 것도 1억 원을 받은 것도요. 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남긴 녹음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녹음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1억 원이 부양을 조건으로 받은 돈으로 인정되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남편의 수첩과 통장을 밤새 뒤졌습니다. 그러나 12년 전의 기록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서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영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시죠? 나는 정호하고 정비소를 같이 했던 김두식이라고 합니다. 서영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쓰러진 뒤 정비소가 문을 닫으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시아버지가 정호한테 1억 원을 줬다고 했다면서요?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박미정 씨가 주변에 떠들고 다니더군요. 부모 돈 1억 원을 받고도 며느리가 모른 척한다고. 혹시 그 돈에 대해 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은 시아버지가 정호에게 준 돈이 아닙니다. 서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요? 정호가 아버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남편이 아버지 대신 무슨 돈을 갚았다는 거죠? 김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시아버지가 정호 몰래 정비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정비소 장부를 관리했습니다.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정호가 어떻게 대신 갚았는지 전부 기록돼 있어요. 그 장부가 지금도 있나요? 정호가 쓰러지기 전에 내게 맡겼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두식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정호가 죽기 일주일 전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두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장부를 서영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요? 박미정 씨입니다. 서영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왜 시아버지의 비밀이 담긴 장부를 시누이에게 먼저 보여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장부에는 1억 원보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3장. 죽은 남편이 남긴 장부. 다음 날 오전 서영은 김두식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오래된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녹슨 셔터에는 정호 자동차 정비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서영은 셔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웃던 남편이 금방이라도 안에서 걸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영 씨죠? 김두식 선생님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세 김두식은 남편보다 8살 많았습니다. 정호가 처음 정비 기술을 배울 때부터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식은 주변을 살핀 뒤 셔터를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길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비소 안에는 낡은 리프트와 공구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지만 벽에 걸린 달력은 정호가 쓰러진 해에 멈춰 있었습니다. 두식은 사무실 안쪽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장부 3권과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정호가 나한테 맡긴 겁니다. 서영은 장부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표지 한쪽에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자동차 정비 2014년. 남편은 왜 이걸 저한테 직접 주지 않았을까요? 두식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서영에게 건넨 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끝까지 부모하고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답네요. 자기가 죽은 뒤에도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일만은 막고 싶다고 했어요. 서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식은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12년 전 시아버지 박태식이 정비소로 찾아온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식 요청. 정비소 토지를 담보로 1억 원 대출. 서영이 물었습니다. 정비소 땅은 누구 명의였나요? 정호 명의였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려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떻게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처음부터 정호를 속였습니다. 당시 태식은 아들에게 자동차 검사 장비를 새로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비를 들여오면 정비소 매출이 크게 오를 것이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던 정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1억 원은 정비소 장비를 사는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입금된 다음 날 전액이 신우이 미정의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정의 남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정호는 석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한테 따졌죠.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동생 하나 살리려고 돈 좀 쓴 게 뭐가 문제냐고.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정비소 땅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호는 사업자 통장에 있던 돈과 차량을 처분한 돈으로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김두식은 은행 대출 상환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채무자는 박태식. 상환금 출처는 정호 자동차 정비 사업자 계좌였습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시아버지가 퇴직금 예금을 해지해서 정호에게 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마침 아파트 잔금을 치르던 날이었고요. 서영은 법정에 제출됐던 입금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정호에게 보낸 1억 원. 시부모는 그 돈을 아들 부부의 집을 마련해 준 지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들이 대신 갚은 빚을 돌려준 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남편에게 준 돈이 아니었네요. 한 푼도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개월 동안 이자도 없이 아들 돈을 쓴 셈이죠. 두식은 다음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매달 70만 원이 지출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하 창고 임차료 70만 원. 임대인 박태식. 정호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를 보관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지하 창고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월세는 정확히 7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8년. 정호가 아버지에게 매달 보낸 70만 원은 부모의 생활비가 아니라 사업장 창고의 임대료였던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시아버지 박태식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생활비라고 했어요. 생활비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을 임대소득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두식이 세금 계산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월세 지급일과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억 원도 거짓말, 매달 70만 원도 거짓말이었네요. 정호가 살아있으면 저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해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서영은 마지막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나요? 두식은 봉투를 열기 전에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금 사는 102호도 박미정 씨 명의인 것 알고 계십니까? 첫 재판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 집도 그냥 넘겨준 게 아닙니다. 봉투 안에서 재산 증여 및 부모 부양에 관한 가족합의서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5년 전 과수원을 매각한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합의서에는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는 딸 박미정에게 과수원 매각 대금 중 3억 원을 증여한다. 둘째,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102호의 소유권도 딸 박미정에게 이전한다. 셋째, 박미정은 위 재산을 받는 조건으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와 의료비를 책임지고 부양한다. 문서 아래에는 시아버지 박태식, 시어머니 최복래, 시누이 박미정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인란에는 남편 박정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서영은 합의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지기로 한 사람은 미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3억 원과 아파트를 다 받고도 저한테 부모님 생활비를 내라는 소송을 건 거네요. 정확히 말하면 시부모님 이름으로 소송을 건 겁니다. 아마 뒤에서 미정 씨가 준비했겠죠. 남편은 왜 이 합의서를 미정이에게 먼저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김두식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뒤 미정이가 부모를 제대로 모시면 이 문서를 세상에 꺼내지 말라고요. 끝까지 동생을 믿었던 거군요. 소송을 걸거나 보험금을 요구하면 미정이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고 한 달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아무 일도 만들지 말라고요. 그럼 미정이를 만나셨어요?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두식은 미정에게 합의서를 보여주며 오빠와 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미정은 합의서를 한참 읽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거 원본이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 서류 저한테 넘기세요. 사례는 충분히 할게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식이 거절하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했더니 미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죽은 사람 부탁 때문에 산 사람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법원에 나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나요? 두식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를 만나러 갈 때 정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녹음했어요. 녹음 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서류만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며느리한테 생활비 좀 받겠다는데 아저씨가 왜 끼어들어요?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돈하고 집을 받았잖아. 그건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호는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다. 오빠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약속이 무슨 소용이에요? 서영은 더 이상 녹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이 자료들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나도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미정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두식은 먼지가 쌓인 정비소를 둘러봤습니다. 정호가 나한테 평생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생이 억울한데 형이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서영은 두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윤재민 변호사는 장부와 은행 자료, 임대차 계약서, 가족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기일. 지난번과 달리 시부모 측 대리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1억 원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 지급한 돈이 아닙니다. 망인이 대신 변제한 시아버지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대출 상환 확인서와 사업자 통장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어 매달 송금된 70만 원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가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박태식 씨 아들에게 받은 70만 원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맞습니까? 태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참고 월세이기도 하고 생활비이기도 했습니다. 월세라면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보낸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월세와 생활비를 딱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대로만 답변하십시오. 시어머니 복례가 불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합의서가 제시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문서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청구인들은 딸 박미정 씨에게 현금 3억 원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박미정 씨는 그 대가로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평생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판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명은 했지만 형식적으로 쓴 겁니다. 3억 원과 아파트를 받은 것도 형식적이었습니까? 그건 부모님이 딸인 저에게 주신 겁니다. 재산은 실제로 받고 부양 약속만 형식적이었다는 말입니까?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저한테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쓴 문서였어요. 오빠 부부도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에도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서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복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한테 돈 좀 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법정 안의 시선이 복례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아파서 먼저 죽고 며느리는 보험금을 챙겨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제 딸한테 집 한 채 준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서영은 시어머니의 울음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딸에게 준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받은 딸이 부모를 부양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례가 손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서영이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가 살아있을 때는 보험금이 안 나오니까 의사한테 더는 치료하지 말라고 했잖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정호 씨가 원한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뭘 알아. 내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서류에 서명했잖아.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감정적인 주장은 삼가십시오. 그러나 복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서영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의식이 또렷할 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게 하지는 마. 서영은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면서도 매일 밤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했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죄책감을 시어머니가 법정 한가운데로 끌어낸 것입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오자 미정이 서영의 앞을 막았습니다. 올케가 장부까지 들고 올 줄은 몰랐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이제 정호 씨 죽음까지 이용하려는 거야? 미정은 서영의 귀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법원 사람들이 뭘 더 나쁘게 볼까?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안 준 며느리? 아니면 남편 산소호흡기를 떼고 보험금 받은 아내? 그 입 다물어.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방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옷과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황색 서랍 안에 넣어둔 남편의 옛날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병원에서 작성된 서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 아래쪽에는 서영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와 녹음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 서류가 경찰로 갑니다. 서영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누군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서영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치료를 받던 날 병실 안에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닌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사장.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해 현관문과 남편의 방을 살폈습니다. 이상하게도 현관에는 억지로 문을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서영은 시부모와 시누이를 떠올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남편 정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호가 살아있을 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몇 명이 알고 있습니다. 사라진 물건이 휴대전화 하나뿐입니까? 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전화기예요. 중요한 녹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은요?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훔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직 남편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서영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서영은 윤재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전화기를 도난당했어요. 집에 침입한 겁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서류 사진으로 협박하는 문자까지 왔어요.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녹음 원본은 제가 복사해 둔 것 외에는 없습니까? 남편 전화기에만 있었어요. 제가 복사한 파일은 별도로 보관 중입니다. 김두식 씨 자료도 안전한 곳에 있으니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서명하신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남편분의 진료 기록과 연명의료 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으세요. 다음 날 서영은 남편이 마지막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의 침대를 밀고 수없이 오갔던 복도였습니다. 투석실 앞 의자, 보호자용 친구를 빌리던 안내대, 새벽마다 캔커피를 뽑아 마시던 자판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서영은 의무기록 창구에서 남편의 진료 기록을 신청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두꺼운 서류 묶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협박 문자로 받은 사진의 원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펼쳐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사진은 문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려 있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서영이 남편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서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 정호는 의식이 또렷했던 시기에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이른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를 희망함. 그 아래에는 정호의 자필 서명과 담당 의사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서영의 서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칸이 아니라 남편의 뜻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보호자 설명 확인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사람은 서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정호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한서영 보호자분? 낯익은 목소리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담당 의사였던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서영은 시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협박 문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할 때 본인이 직접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서영 씨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치료 방법을 더 찾아달라고 요청하셨고요.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정호 씨가 계획서를 작성하던 날 병실에 다른 가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였죠? 조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박현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현수. 시누이 미정의 27살 아들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부터 외삼촌인 정호를 유난히 따랐습니다. 정호도 아들이 없는 대신 조카를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장례식에도 잠깐 얼굴만 비쳤습니다. 현수가 왜 그 자리에 있었죠? 정호 씨가 직접 불렀습니다. 보호자분께는 당분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고요. 저한테요? 한서영 씨가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매달리고 있다며 그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만 다시 걸으면 돼.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남편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서영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카를 증인처럼 불러놓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서영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현수야, 외숙모다. 외삼촌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쓰던 날 내가 병실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잠깐 만나고 싶다. 밤이 되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현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모르게 만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부산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수는 어릴 때의 장난기 많던 모습과 달리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몇 번이나 창밖을 살폈습니다. 외숙모 집에 누가 들어왔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현수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긴 게 있어요.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기대 앉은 정호가 보였습니다. 몸은 야위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정호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 영상을 내가 보게 될지는 모르겠다. 영상 속 정호는 몇 번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나야. 서영이는 끝까지 치료하자고 했고 내가 살아날 방법을 찾아다녔어. 누구도 내 죽음을 서영이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서영은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보여주는 거니?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외삼촌이 죽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미정이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숙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외삼촌 치료를 포기한 거라고요. 너도 그렇게 믿었니?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외숙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엄마를 배신할 용기가 없었어요. 현수는 영상의 다음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정호가 조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돈이 있다. 대신 두 분을 책임지기로 약속했어. 나중에 내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영이한테 책임을 넘기면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라. 영상 속에서 현수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외숙모 엄마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상가를 팔아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니? 현수가 놀란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판에서 그렇게 말했어. 현수는 가방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상가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과수원 매각대금 3억 원으로 구입한 건물은 부산 외곽의 3층짜리 상가였습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학원, 3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박현수. 시누이 미정의 아들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현수였습니다. 이 건물이 내 명의로 돼 있구나. 2년 전에 엄마가 제 명의로 옮겼습니다.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잠깐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건물 임대료는 누가 받고 있니? 엄마가 관리합니다. 매달 24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시누이는 법정에서 상가를 처분해 빚을 갚았고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아들 명의로 옮겨 놓았을 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법정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 거니? 현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조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외숙모한테 부양료를 받아내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겠다고요.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로 한 약속은? 할머니가 편찮아지신 뒤부터 엄마는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할아버지 연금으로 냈고요. 서영은 현수에게 집에 들어온 사람에 관해서도 물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외삼촌이 쓰던 옛날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외숙모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가 연명의료 서류 사진도 가지고 있었니?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찍었다고? 외삼촌이 계획서를 작성하던 날 엄마가 모든 서류를 찍어 오라고 시켰어요. 나중에 병원비 정산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잘라서 협박에 쓸 줄은 몰랐다는 거구나. 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외숙모 제가 법정에서 전부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기일. 시부모 측 대리인은 시작부터 남편의 죽음과 보험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 직후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망인의 부모를 외면한 동기를 판단하는 데 고려돼야 합니다. 윤재민 변호사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입니다. 윤 변호사는 정호가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원본과 담당 의사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망인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서명은 남편의 뜻을 설명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합니다. 판사는 두 서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협박 문자에 첨부됐던 사진이 교묘하게 잘려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망인의 사망 경위를 근거 없이 왜곡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이어서 증인 박현수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아들을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현수는 선서한 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망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병실에 있었습니까? 네. 망인의 의식은 어땠습니까?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호가 남긴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서영이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복례도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제출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명의로 된 이 건물은 누구의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어머니가 외조 부모님에게 받은 3억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건물이 처분됐습니까? 아닙니다. 제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료는 누가 받습니까? 어머니가 받습니다. 매달 약 240만 원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정 씨는 지난 기일에 상가를 처분해 빚을 갚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미정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넘겼으니 제 입장에서는 처분한 것이 맞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본인이 받고 있는데 단순히 처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출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임대료 입금 내역도 모두 내십시오. 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서영은 법정 복도에서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결정 해줘서 고맙다. 현수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때 신우이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박현수,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약속을 지켰으면 제가 여기 나올 일도 없었어요. 누가 널 먹이고 키웠는데 며느리 편을 들어? 외숙모 편을 든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미정은 아들의 뺨을 때리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손을 내렸습니다. 두고 봐. 내 명의로 된 건물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자. 미정이 사라진 뒤 시어머니 복례가 천천히 서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딸의 눈치를 살피더니 서영의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아파트 지하 창고로 혼자 와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죽던 날 미정이가 병원에서 가져간 것이 있다. 밤 11시. 서영은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켠 뒤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불이 꺼진 창고 안에서 시어머니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에는 남편 정호의 이름이 적힌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복례는 봉투를 서영에게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정호가 죽기 전에 너한테 주라고 맡긴 거다. 그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복례는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야. 미정이 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다. 봉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다. 서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정이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가. 또 가. 누군가 지하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5장. 시어머니가 딸을 배신한 밤. 또 가. 또 가. 구두 소리가 지하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영과 시어머니 복례는 동시에 출입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신우이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시선은 곧바로 복례가 들고 있는 흰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가지고 있어? 복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호 물건을 왜 내가 숨겼니?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미정이 봉투를 빼앗으려고 다가오자 복례가 딸의 손을 세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복례가 딸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편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잘못한 걸 바로잡으려는 거야. 뭘 바로잡아? 보험금 받은 며느리한테 생활비 좀 달라는 게 잘못이야. 정호가 서영이한테 남긴 물건을 내가 훔겼잖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말 조심해.
내가 봤다. 내가 정호 장례 끝나고 병원 물건을 정리한다면서 이 봉투를 가방에 넣는 걸 봤어. 그래서? 서영이 집에 들어가 전화기 가져온 것도 너지?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있어? 복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딸이 보낸 문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집 비밀번호 정호 생일 맞지? 옛날 휴대전화만 찾으면 돼. 엄마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 미정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서영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비켜. 지금 이 대화도 전부 녹음되고 있어. 서영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정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녹음한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집에 들어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남편의 의료 서류를 잘라서 협박 문자를 보낸 것도 법정에서 말할 거야. 내가 했다는 증거 없잖아. 그때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마. 미정이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며느리 집에 들어간 것도 병원 서류로 협박한 것도 내가 다 말하겠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죽은 오빠한테 이럴 수 있니? 미정은 어머니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좋아. 그 봉투 가져가. 어차피 그 종이 한 장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 미정은 서영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외삼촌 말 한마디에 자기 엄마를 배신한 현수도 이제 와서 착한 시어머니. 흉내 내는 엄마도 전부 후회하게 될 거야. 미정이 창고를 나간 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복례는 서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아들 잃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 너는 보험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우리는 아들 하나 잃고 남은 게 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미정이가 그랬다. 가만히 있으면 며느리가 우리를 요양원에 버릴 거라고. 부양료를 받아 놓아야 노후가 안전하다고 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제가 남편을 죽게 했다고 하셨어요.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재판에서 우리 거짓말이 하나씩 들통나니까 겁이 났어. 미정이가 정호 치료 이야기를 꺼내라고 시켰다. 정호 씨가 아파 누워있던 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복례의 입에서 한동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시어머니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는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복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웠던 게 아니라 부끄러웠던 것 같다. 뭐가요? 내 자식이 아픈데도 돈을 내놓지 않은 내가 부끄러웠어. 그런데 내가 정호를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 걸 보면 내가 더 나쁜 어미가 되는 것 같았다. 복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야. 서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견디지 못해 희생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례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봉투 안에는 공증사무소의 도장이 찍힌 유언공정증서 4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정호는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정호가 남긴 재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폐업한 정비소의 토지였습니다. 낡은 정비소 건물 때문에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인근 도로 확장 사업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 돈의 사용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정비소 토지 보상금으로 남은 병원비와 대출금을 갚는다. 둘째, 1억 원을 부모의 병원비와 요양비로 사용하도록 별도 관리한다. 셋째, 남은 재산과 자신의 아파트 지분은 아내 한서영에게 남긴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 마련한 1억 원의 관리자이자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의 이름은 박현수였습니다.
시누이 미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아니라 조카 현수를 믿었습니다. 유언장 뒤에는 현수에게 보내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가 받은 재산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내가 남긴 돈으로 두 분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해 다오. 돈을 한꺼번에 맡기지 말고 필요한 비용을 직접 납부해라. 서영은 남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정호는 부모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부모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걱정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시누이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정이는 왜 이 유언장을 숨겼어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정비소 땅의 일부가 부모인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제가 보험금과 아파트를 모두 가져갔다고 몰아붙인 거군요. 미정이는 내가 부양료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소송을 취하자고 했다. 그 돈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 노후를 위한 돈이라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딸은 부모를 앞세워 며느리에게 돈을 받아낸 뒤 그 돈까지 차지하려 했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복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였어. 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에 입을 다문 거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례는 봉투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부양료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나는 소송을 그만두겠다.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말하마. 아버님은요? 아직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음 날 복례는 경찰서에서 딸이 서영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내기 전 미정이 연명의료 서류를 어떻게 편집할지 물어봤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현수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외삼촌의 의료서류 사진을 요구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미정은 절도와 협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속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오빠의 유품이기 때문에 가족인 제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의 유품은 서영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가져간 물건을 자신의 유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심리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복례가 낡은 카디건도 지팡이도 없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판사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제 청구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부모 측 대리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복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집도 다르고 생활비도 따로 냈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 며느리가 매일 밥을 해줬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동안 왜 다르게 진술했습니까? 복례는 딸 미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이 시켰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을 받아야 노후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우리를 모시는 조건으로 3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게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가 아픈 동안 병원비를 낸 사람도 밤새 병실을 지킨 사람도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어미면서도 그 아이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태식은 청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재판받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배우자는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아들 보험금과 재산을 받았으면 부모를 책임져야 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상대방을 수익자로 정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된 돈입니다. 대부분 망인의 병원비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느리에게 돈이 남았는지와 법적 부양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보다 중요합니까? 판사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정입니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서영과 시부모가 별개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각 세대의 전기가스 수도 요금 납부 내역, 서로 다른 식료품 구매 내역, 별도로 가입한 건강보험과 각자의 생활비 계좌, 남편이 사망한 뒤 서영과 시부모 사이에 정기적인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금융자료까지.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생계를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 1억 원의 대출 상환 자료 월 70만 원이 창구. 임대료였음을 입증하는 세금 계산서, 딸 미정의 부양 약정서 상가. 임대료 내역, 남편의 유언장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명절과 생신을 챙겼고 병원에 모셔다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서영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견뎌야 하고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식은 며느리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원비로 진 빚을 갚으며 제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매달 200만 원을 부담할 능력도 없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정말 치료받을 돈이 없다면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강제로 빼앗는 부양료가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드리는 가족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최종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결은 3주 뒤에 내려지기로 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던 중 시아버지 태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복례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태식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서영은 복례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태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은 서영을 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따라왔니? 서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 씨 아버지니까요. 태식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판결 당일 서영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퇴원한 태식도 복례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청구인 박태식의 상대방 한서영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판사의 입에서 마침내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가족의 도리와 법의 대답.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 박태식의 상대방 한서영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다. 서영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기각.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아버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시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안에는 판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상대방과 청구인들이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살았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거주 공간과 공과금, 식비, 생활비 계좌가 모두 분리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과일을 건네고 시아버지를 병원에 태워준 사진도 부양 의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함께 식사하거나 며느리로서 간헐적으로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사는 시아버지가 제출한 금융 자료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아들에게 지급한 1억 원이 노후 부양을 전제로 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망인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돌려받은 돈으로 확인됩니다. 남편이 매달 보낸 70만 원도 부모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70만 원 역시 창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로 보입니다. 세금 계산서와 임대소득 신고 자료도 이에 부합합니다. 시아버지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들은 딸 박미정에게 현금 3억 원과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박미정 명의로 구입한 상가는 아들 명의로 이전됐으나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임대소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에게 아무런 부양수단이 없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년인 친딸이 부모 부양을 약속하고 상당한 재산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정호가 유언으로 부모의 의료비와 요양비를 마련해 둔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고 망인의 재산 일부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새로운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이 덮였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서영을 짓누르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을 혼자 차지한 여자, 시부모를 버린 며느리, 치료를 중단해 남편을 죽게 한 아내. 법원은 그 모든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윤재민 변호사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겼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례와 태식이 뒤늦게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례는 며느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지팡이를 짚은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먼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소송 서류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서영은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 개설 확인서와 병원비 지급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으로 마련한 1억 원을 관리할 전용 계좌였습니다. 계좌 관리자는 조카 현수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현금은 누구에게도 직접 지급되지 않고 시부모의 병원비와 요양비가 발생할 때 해당 기관으로 바로 납부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현수와 서영이 함께 확인해야만 큰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돈을 정말 우리한테 쓰겠다는 거니? 제가 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가 부모님을 위해 남긴 돈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태식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 돈까지 빼앗으려고 했을 텐데. 그래서 현금으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에만 사용되게 할 거예요. 미정이도 아버님도 저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복례는 계좌 개설 확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영은 시부모를 용서했다는 말도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부모님 댁에 가지 않겠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현수에게 연락하세요. 비용은 이 계좌에서 지급될 겁니다. 서영아,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한 말은 전부. 서영이 조용히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변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할 말 없다. 용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영은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호 씨를 위해서라도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만 챙겨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다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태식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식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이 아픈 동안 병원비를 대고 끝까지 간호한 사람도 며느리였습니다. 우리가 딸 말만 듣고 잘못된 소송을 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영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쁜 시부모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며칠 만에 아파트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서영을 피하던 이웃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서영은 남편의 병원비로 생긴 대출부터 정리했습니다. 새벽 반찬 납품은 계속했지만 야간 식당 일은 그만뒀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남편과 자주 걸었던 온천천을 걸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영은 벤치에 앉아 복원된 남편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미정이 훔쳐간 전화기를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서영은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영아,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거운 짐만 남긴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 일은 당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돼. 당신 인생을 살아. 당신은 나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애썼어.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때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당신 옆에 있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 우리. 한편 현수는 자신이 관리하던 상가의 임대료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가운데 일정 금액은 조부모의 생활비로 지급하고 병원비는 정호가 남긴 전용 계좌에서 직접 납부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부모의 통장이나 상가 임대료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절도와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 미정이 잃은 것은 돈보다 더 컸습니다. 자신을 믿었던 오빠와 아들 그리고 끝까지 감싸려 했던 부모의 신뢰였습니다. 복례와 태식은 가끔 서영에게 반찬을 보냈습니다. 서영은 처음 몇 번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례가 담근 열무김치 한 통을 조용히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화해인지 단순히 음식을 받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서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며느리가 언제나 시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면 시부모와 며느리의 인척 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남편 사망 후에는 시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부양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 가끔 식사하거나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을 요구하는 사람의 생활 형편, 친자녀를 비롯한 다른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재산을 증여하면서 맺은 약정, 부양을 요구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정은 자발적일 때 따뜻합니다. 희생을 의무라고 부르고 사랑을 돈으로 강요하는 순간 가족은 가장 차가운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영처럼 판결 뒤에도 시부모의 의료비를 마련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법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부양료 관련 판결의 법리를 모티브로 재구성했으며 등장인물과 세부 사건은 창작입니다.